누구이나 했어 너? 그러니까 평을 말했나? 여기다 만들어 놓은 다 들어오셨을까요? 박경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박경이 지문 언제 와요? 근데 자,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출석은 이따가 부를게요. 네. 오늘 만약에 시간이 좀 빨리 짧게 끝나면 제가 그 각자 자기가 자기 성격 유형 분석할 수 있는 거 제가 갖고 왔거든요. MBTI요? MBTI 말고 MBTI보다 요즘 더 뜨는 게 있어요. 빅5라고. 우와. 네네. 네. 그래서 수업이 빨리 끝나면 그거 제가 한번 설문 나눠주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수업했을 때 한번 빅5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할 거니까 이제 수업을 좀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외국의 자원봉사 역사랑 한국의 자원봉사 역사를 할 건데요. 이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딱딱 기억할 수 있게끔 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우리 책이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책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페이지는 42페이지고요. 저 외국의 자원봉사 역사 보면 이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기독교의 자선 활동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선 활동은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 폭발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제 이거 19세기라고 하면은 딱 기억나는 게 산업혁명이죠. 예,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반이라고 하면 1880 뭐 1850년대, 1860년대 이때를 말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빈곤의 구제, 구걸의 억제, 빈민에 대한 방문 등으로 자선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제 영국 하면 제일 기억해야 되는 게 그 인보관 운동입니다. 인보관 운동인데 인보관 운동을 좀 설명하기 전에 자선 조직 협회 이게 제일 중요해요. 1869년에 세워졌는데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라고 되어 있는 자선 조직 협회, 이게 이제 영국의 어떻게 보면 그 자원봉사 활동의 어떻게 계기를 마련하게 된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1869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인보관 운동이에요. 인보관 운동은 자원봉사 활동에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이 인보관 운동인데, 인보관 운동은 처음에 이제 이 사무엘 바넷이라는 목사 부부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 사무엘 바넷이라는 이 목사 부부가 캠브리지 학생들하고 그리고 옥스포드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이 빈민 지역에 가서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그 취약계층에 있는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뭐 다른 건 제일 몰라도 되는데 인보관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그 인보관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지금 그 위치가 토인비 홀이라는 그 지역에 토인비 홀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어요. 이 설립을 해가지고 이 사업의 내용을 조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세웠는데 토인비 홀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자들에게 교육 그리고 문화적인 활동을 향상시키려고 만들었고, 그리고 인보관에 활동하고 있는 뭐 캠브리지 학생 그리고 옥스퍼드 학생들하고 함께 이 빈곤자들의 상황과
그런 문제들을 핵심 뭐냐면 그 아주 디테일하게 그 빈민들의 문제가 뭔지 되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 학생들과 이 바네트 목사가 이 슬럼가에 있는 이 지역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보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보면은 살림목적 잠깐만요. 그래서 이 토인비홀이라는 이 단체, 빈곤으로 인해서 무지에 대한 교육을 했다, 문화적인 활동을 했고, 보건 문제 그리고 빈곤자 문제를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갖도록 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 사람의 필요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체계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이 인보관 운동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지식인들이 이 일을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게 시험 문제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인보관 운동은 지식인들 위주로 이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점 더 이제 복지국가 시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국가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일선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4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은 보완작용이 머문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해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은 국민보건 서비스 제도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으로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1960년도에 이제 자선법이 제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민간단체 및 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최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자선법은 최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68년도에 야베스 보고서는 우선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봅시다. 페이지 보시면 44페이지 보면요. 1970년대는 지방정부사회복지서비스법 있고, 그 복지국가, 아동국가, 보건국을 하나로 통합했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복지국가 위기론이 잠깐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1992년도에 자선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지금 1997년도에 이게 보면은 지금 4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신노동당 정부가 세워졌는데, 청년들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이 다 있으시죠? 페이지 오른쪽에 45페이지 보면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을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이 영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식민지 주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17세기 초에 어쨌든 종교의 자유와 새로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주해 왔었고, 그리고 1820년대 처음으로 이제 민간 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돼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877년 지금 46페이지 1877년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됐다라는 게 지금 이 가장 기억하셔야 되고, 아까 영국에도 마찬가지로 자선조직협회 설립됐었죠. 네. 근데 그때가 1869년인가 그럴 거예요. 한 8년 뒤에 미국에서도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된다라고 하면 기억하기가 쉽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1926년도에 적십자사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자,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1961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평화봉사단을 만들었어요. 네. 61년도에 평화봉사단 만드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고, 예. 케네디 대통령은 나중에 암살 당하죠. 1964년도에 존슨 대통령이 비스타라는 조직을 조직하게 돼요. 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라는 조직을 조직하였고요. 이 비스타는 빈부격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동원하고 훈련시켜서 빈민 구제 사업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스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PPT에는 없습니다. 1969년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평화봉사단하고 비스타하고 합쳐져 가지고요, 액션이라는 기구를 창설하게 됩니다. 네, 뭐 기억하기 쉽겠죠. 케네디가 평화봉사단 만들었고, 린든 존슨이 비스타를 만들었고, 닉슨 대통령이 액션이라는 저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제 탄핵이 저기 됐는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68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러고 나서 미국은 2번도 가능하니까 2번, 3번도 할 수 있으니까, 중복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닉슨 대통령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뭐 잠깐 흘러 지나갈 얘기지만,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4년을 하고 이제 2번째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제 맞은편 사람에 대해서 불법으로 도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내부의 사람이 이제 고발을 하고, 기자가 이제 언론에 하면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이 돼요. 탄핵 이제 조치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겁에 질려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죠. 예, 어저께 탄핵 사건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도청한 것도 잘못이지만 닉슨 대통령이 끝까지 자기는 안 했다고 막 우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미국에 잠깐 살았잖아요. 3년 정도 살았잖아요. 미국은 거짓말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네. 그냥 우리 나중에 이제 어쨌든 나오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청한 것도 잘못이고, 어떤 다른 정당에 있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내용을 캐치하기 위해서 도청한 것도 잘못이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건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람이 탄핵을 당하면서 지절로 사임을 하게 되죠.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이제 그 5번째 보면 1990년대 부시 대통령은 촛불재단을 만들었다. 아예 대통령별로 조금만 살짝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또 외우기도 힘드니까. 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가 전국 자원봉사 지원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클린턴 하면 또 클린턴도 한번 탄핵 한번 당하게 됐는데 물론 그냥 넘어갔지만 그 여자 그 비서 문제랑 네, 성추문 사건이 있으면서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미국 것도 미국의 자원봉사 역사도 핵심적인 것만 탁탁탁탁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아까 방금 얘기했던 1993년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국립자원봉사협력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은 1917년도에 조직된 방면위원 제도가 이 그 자원봉사 역사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하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민생위생법, 위원법 1948년. 48년이면 전쟁 그 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독립 이후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 민생위원은 지역의 토착적인 자원봉사자로서 임기가 3년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975년 자원봉사센터가 세워집니다. 정부 위탁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상담, 교육, 연구, 활동 원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본은 그래서 2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생위원법, 민생위원제도, 그리고 보시면은 1975년도에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세워졌고요. 75년도.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그 국제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노멀라이제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노멀 하면은 평범한 보통 사람, 보통을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그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격리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자 하는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회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노인 복지 서비스에 이 내용이 자주 나와요. 노멀라이제이션.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용어이고 이념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리고 19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더 이제 일본의 자원봉사가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고베 대지진에 3개월 사이에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복구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아주 그냥 그 자원봉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은 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네. 2001년도에 세계 자원봉사의 해로 정했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53페이지에 또 민생위원제도 자원봉사센터 1975년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1975년에 전국 자원봉사 활동진흥센터 만들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두 가지 노멀라제이션까지 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자, 이제 한국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딱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네, 인보관 운동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 인보관 운동 할 때 지식인들 사이로 했다라는 거를 약간 OX 문제로 많이 나오고 미국은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딱딱딱 외우시면 되고 네, 사회복지사 1급 딸 때 되게 막 문제 막 까다롭고 막 이러잖아요. 점수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그게 60점 맞는 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요약해서 외울 필요가 있어요. 다 기억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한국의 자원봉사 역사 볼게요. 자 둘에 보면 솔락 단위 조직이고 성인 남자들의 작업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맨 밑에 보면 개 상부상조의 간행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건데 개는 협동 정신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자녀들이 혼례가 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는 거 그리고 학비가 없어 서당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 지금도 개 많이 하잖아요. 개 네 그런 것들이 네 현재도 이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보면 되고 자 이제 세 번째 보면 향약 보면 친화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 지식인 중심의 자발적인 협동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식인 중심으로. 그 다음에 부군은 북한 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던 풍습인데요. 봉사 범위가 넓은 개념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집을 신축할 때 그리고 어떤 아이가 죽었을 때 이렇게 가가지고 도와주고 집을 신축할 때 가서 우르르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들 그런 협동하여서 봉사하는 것들 그런 거를 말해요. 부군. 그리고 그 밖에 마을에 흉사가 있을 때 무보수로 봉사하는 향도 그리고 홀로 사는 과부, 호랍이 노인들만 사는 집을 고치거나 지을 때 물자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조 네, 농번기 때 노동력을 교환하는 품앗이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둘의 향약 개 요 세 가지 제일 중요하죠. 둘의 향약 개 좀 띄엄띄엄 돼 있지만 예,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보시면 YMCA YMCA가 1903년도에 설립이 되고 민족 계몽운동, 독립운동, 계몽운동이라고 하면 조금 깨어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말하죠. 그리고 주체가 대학생 및 기독교 선교사라고 볼 수 있고 한국 적십자사 지금 1905년도에 대한적십자사로 출연하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활동력이 아주 대단하고 지금까지도 네, 잘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인보사업 볼까요? 1921년도에 태화기독교사회관 지금 태화기독교사회관이 아직도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강남의 일원동에 있습니다. 네. 문명 퇴치를 위한 야학운동 그리고 농촌 계몽운동, 일손 돕기, 질병 구제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1970년대 예, 박정희 대통령 때 초가집을 없애고 담장 바꾸기 운동, 네, 마을 안길 넓히고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빗자루 들고 다니고 예, 청소하고 이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새마을 운동, 예, 국가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나머지 보면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이런 거는 별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87년도에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미국 역사나 영국 역사나 일본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둘의 협약회 나오고 또 뭐가 나오더라? 예, 그럼 또 뭐가 나오죠? 네, 뭐 그런 것만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보시면 돼요. 대학 자원봉사협의회 이런 거는 뭐 그닥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심리학계나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빅5, 네, MBTI, 애니어그램은 사실 학자들 간에 좀 뭐 말이 많아요. 약간 뭐 근거가 부족하다는 둥 뭐 말이 많긴 한데 요즘에 이제 심리학 나온 사람들 중에 이제 빅5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 제가 오늘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책이 지금 이 성격의 탄생이라는 데니얼 네틀 이분의 책을 제가 그대로 예, 거기에 그 책 안에 되어 있는 그냥 설문지인데요. 자, 한번 네,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네. 네, 편안하게 예 해보세요. 왜냐면 성격은 누구 성격 나쁘다. MBTI도 마찬가지. 어느 성격이나 다 강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쁘다 좋다 할 거 없기 때문에 숫자 더해요? 네 이제 숫자 더 할 건데 제가 더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아, 네. 천천히. 네. 자, 봅시다. 그냥 해. 예, 다른 사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자, 5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외향성. 네, 외향성. 그 위쪽에다 1번 플러스 6번의 합 점수. 두 번째 신경성.
5번 플러스 10번 점수 하시고 3번 성실성 4번 플러스 9번 4번 친화성 2번 플러스 7번 플러스 12번 5번 개방성 3번 플러스 8번 플러스 11번 네 보이죠? 안 돌려도 보이죠? 이렇게 할게요. 네 이따가 제가 저기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샘플이나 내가 정리한 거 한번 드릴 거니까 한번 나눠 가지셔도 되고 하니까. 점수를 통틀어서 합계를 다 내는 거야. 총 합계를 내는 거야. 1번 그 1번에 점수가 있어요. 1번. 1번 점수하고 6번 점수 합계. 5번과 10번의 합계. 점수를 다 했나요? 점수를 다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좀 또 해야 되는데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이 점수를 상이 있고 중상, 중하, 하가 있어요. 상이 있는데 자, 외형성과 신경성 성실성은 하가 2-4점, 중하가 5-6점, 중상이 7-8점. 네. 참고로 저는 하입니다. 네, 하여도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쓰시고 여기는 9-10점. 자, 여기서 신경성도 마찬가지예요. 9-10점이 상이고 7-8, 5-6, 2-4 얘도 9-10, 7-8, 5-6, 2-4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화성의 경우 남자들은 9점 이하 10-11, 12-13, 14-15 여자들은 조금 더 2점 정도 더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친화성이 높은 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남성 위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개방성은 8점 이하가 낮은 하, 8점 이하가 하, 8점 이하 그리고 9-10 그리고 11-12 13-15 예.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아니 수준이 이게 해보세요. 이걸 팍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팍 돌려도 되겠구나. 자, 이렇게 했죠? 한번 더하기를 해보세요. 자, 오늘 제가 그래요? 팍 가져와 볼까? 개방성이 왜 자, 봅시다. 개방성은 이따가 종이 나눠드릴 거니까 엄마 이게 뺄 수가 없어. 좀 해드려요.
됐죠. 확실성이 상인데. 자, 우선은 이제 간단한 설명하고 이제 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제가 오늘 책을 안 갖고 왔는데 그 거기 책에 보면 첫 페이지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1884년도에 포트나이트리 리뷰에 실렸던 프란시스 골든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는데 성격의 측정이라는 책을 발표해요. 이 프란시스 골턴 경은 이 찰스 다윈의 사촌이거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 능력의 개인차를 측정하고 개인차의 유전적 토대를 연구한 유전학자이고 우생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성격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 연구를 했고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타고난 성격과 양육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계량적 방법론을 사용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이 학술기관이잖아요. 논문 내는 곳이거든요. 등재학술지 논문 내는 곳이에요. 제가 다니는 기관이. 근데 우리가 문과를 어떻게 논문을 낼 수가 있겠어요? 문과, 상담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논문을 낼 수가 있을까요? 계량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과도 이 계량적인 방법을 써야 학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뭐 등재학술지에 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을 한단 말이에요. 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이러이러하더라. 어떤 계량적인 방법론을 사용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문적으로 이 사람의 학문 논문이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량적인 방법론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심리학을 그렇게 구분할 때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 골턴이라는 사람은 가축들을 막 이렇게 조사를 하고 기족의 몸무게를 조사를 하고 반응 속도, 머리 크기, 뭐 지문의 형태, 뭐 나름 많은 특징들을 측정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이 사람이 성격 어휘 연구를 해가지고 이 5대 성격 특성의 모델이 되게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골턴은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성은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고 이게 사소한 감정 시험을 해가지고 이 반응의 양태를 봄으로 인해서 성격 수치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 계량적 방법 썼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성격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어쨌든 토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적인 반응 크기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흥분을 하는가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 생활에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약하겠구나. 이런 부분에 조금 뭔가 감점이 있겠구나. 어떤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것도 약간은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그 성격 심리학의 핵심은 결국에는 성격 특성인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신경성 같은 거는 신경과민적 반응 속도라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빅5라고 하는 5가지 성격 특성은 결국에는 이게 뭐 1884년 골턴경이 이제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류의 성격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열심히 한번 했잖아요.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1930년도에 이미 이제 소개가 됐고 이제 1980년대에 이제 성격 특성의 약간 5가지라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스 아이젠크라는 사람은 성격첨의 자료를 외향성, 신경성, 정신병적 경향성 이 3가지로만 나눴대요. 3가지로 나눴고 또 이때 당시에도 더 많은 게 필요하다. 뭐 5가지뿐만 아니라 뭐 한 10개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엔 추리고 보면 이 아까 정신병적 경향성을 성실성하고 친화성으로 나누고 개방성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5가지 성격 특성 모델로 회귀한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같이 한번 손들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저도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점수를 했거든요. 저도 점수가 있어요. 자, 외향성 혹시 낮음 나오신 분? 낮음. 하, 네, 하. 네, 네, 저도 하. 자, 그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책 읽고 이제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교 활동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모임도 좋아하고 네, 나름 그래도 경쟁심도 강하고 야망도 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사회적 관심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돈과 명예도 좀 좋아하고 네,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빠질 확률이 적다. 그러니까 외향성이 높은 사람. 네. 그리고 아까 외향성 중하 손들어 보세요. 중하. 아, 중하. 아, 네. 중하도 있고 중상. 아, 중상. 그리고 상. 아, 상 있으세요? 아, 상. 네. 그 외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사교 활동 좋아하고 상입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빠질 확률이 적다. 네, 적다. 지금 제가 이따가 나중에 누구 한 명한테 드릴 건데 이제 이 사교 활동, 여행, 경쟁심, 뭐 섹스에 대한 관심, 뭐 우울증 뭐 나는데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보면 마이너스 0.01이에요. 그리고 신경쇠약은 0.05인 거 보면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릴 일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상관지수 1은 100%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고 1에 가깝냐, 그러니까 사교 활동이 0.67이면 1에 가깝잖아요. 0에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1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뭐 우울증 이런 거 보면 0에 가깝잖아요. 0.01이 나왔으니까 0에 가까우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이 상관지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향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몰두하고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있고 싶고 고독과 평화롭게 사색하는 것을 즐기고 또 기대하는 것이 많지 않고 성취하려는 동기가 약하고 사교, 성공, 칭찬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감도 좀 낮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뭐 해도 좀 그 심리적인 혜택도 적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게 낮은 쾌감 상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낮은 외향성은 우울증하고도 살짝 관계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이 많고 기쁨, 욕망, 열정, 흥분에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외향성이고 자 봅시다. 두 번째, 신경성이 낮은 사람. 네네네. 아주 무한 긍정적이시고 아주 네 신경성이 낮은 사람은 네네네 그렇고 중하. 전 중하예요. 중하 없어요? 중상. 아, 중상. 네, 여성분들이 중상이 좀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도 중상이시고 상은 마침 없네요. 다행이다. 신경성은 걱정과 불안과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네, 신경성은 약간 부정적인 감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더 큰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약간 정체성 불안이나 낮은 자존감, 네. 그리고 예술의 성취 동기는 좀 높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일도 잘해요. 일은 잘해요. 이게 보면 이게 신경성이 높은 사람인데 고고 여기 신경성이 낮은 사람이고 일의 성취도를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경성이 높은 사람이 일을 아무래도 예민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예민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이 일에 대한 성취도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분은 일을 잘하시겠네요. 우리 저기 분도 자 보면 그래서 그 어디까지 있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좀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약간 공포, 걱정, 모욕감, 죄책감, 혐오, 슬픔의 감정에 조금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무서운 것으로부터 경계하고 피하려고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80% 정도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산대요. 네. 많이 네. 모든 고민이 다 내가 해야 돼. 아 그래요? 저기 다리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신경성이 높은 거예요. 맞아요. 네, 신경성이 높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많고, 80% 이상. 네, 그래서 미리 염려가 많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네, 이 얘기 하려고 해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큰 딸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7시 반까지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시계를 6, 7개를 맞춰놔요. 몇 시부터 계속 뭐 맞춰놓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침부터 몇 개나 울리는 몰라. 그거 끄고 나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울리고 또 울리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누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목사님이죠. 제가 그렇게 뭐 예민해 보입니까? 저 예민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아까 중하 나왔잖아요. 그렇게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사실 신경성 높은 사람 또 핸드폰 충전도 얼마나 잘 해놔야 돼. 안 해놓으면 불안해서 어떡하겠어요. 50 떨어지면 큰일 나. 큰일 나. 없어. 네네네. 없으면 큰일 나. 불안해. 안 돼. 네. 그래서 이 신경성과 우울증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 호르몬과 신경화학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편도와 연결되어 있는 해마를 거쳐서 부정적인 감정이 기억되고 이 감정 정보는 전두엽에서 제어가 되는데 우울증 환자는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타고난 기질이니까요. 뭐 기질이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모든 성격에는 혜택과 비용이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을 보호하려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좋은 점도 있어요. 미리미리 내가 대비하고 이렇게 해야만 안정감을 느끼고 하는 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경성이 너무 낮아.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등반가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경성이 되게 낮대요. 근데 사실은 고위험군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두려움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경성이 낮은 거죠. 신경성이 낮아서 그리고 사회 규범을 깨는 행동들도 많이 해요. 충동적이고 규범을 깨는 거. 신경성이 낮을 때 높은 사람이 아니고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성이 낮은 거로는 그렇고. 그런데 반대로 가요. 그대로 사이코패스가요. 냉혹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신경성 수치가 낮아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이코패스죠. 남하고 상관없어요. 네, 사이코패스예요.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 네, 그래서 신경성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성 한번 손 들어볼까요? 중하 없어요? 중하 없으시네. 성실성, 중상. 나머지는 상요? 네. 우와, 대단하다. 자,
네,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그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직업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네, 이 성실성이라는 거는 그 충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충동성. 그 사람이 얼마나 충동성을 억제하는가 이런 거거든요. 성실성이라는 그냥 성실성이 아니고 충동을 얼마나 잘 억제하는가가 네, 성실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계획적이고 절제를 잘하고 다소 융통성은 없을 수 있고요. 조금은 강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계획적이고 약간은 고지식하고 우리 여성분들이 고지식한 네. 그리고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요 충동적이고 조금 부주의한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순발력이 좀 뛰어나.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선생님 조금 불성실한데 충동적인 면이 있고 의지가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실성 보면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설정된 목표나 계획을 추구하는 능력이 높죠. 그리고 이 성실성이 높은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뭐 위에 누가 상관이 쳐다보지 않더라도 자기 할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스스로 자율성을 부여해도 그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에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 네. 이게 중독이라고 하면요. 게임 중독이라고 칩시다. 게임 중독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게임 하잖아요. 애니팡팡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중독이라 하는 거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를 중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를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독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실성이 좀 낮으면 어쨌든 거기에서 조금 빠져나오기가 조금 제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약이나 약물, 도박 등에 중독되는 것은 그것이 주는 행복감이 큰 게 아니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에 자기가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은 결국 알코올 중독도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중독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중독자가 된다든지 똑같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이 마약에 돈을 대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추구하거나 쾌감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형성된 버릇을 끊을 통제 메커니즘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번 한번 볼까요? 친화성. 우리 친화성의 친화성 하 없죠. 중하. 중하. 중상. 저도 중상입니다. 중상. 상 없군요. 네. 자, 친화성을 볼까요? 친화성을 보면은 타인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읽고 공감하는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얼마나 잘 공감하는가.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말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요 인간관계에 좀 감정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끊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어 끊고 싶어도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끊지를 못해요. 네, 감정에 좀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정이 많고 온화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네, 친화성이 낮다라고 하면 인간관계가 좀 조화롭기가 쉽지만 그에 연연하지 않아.
그 상관없어. 조금 다소 냉정하고 조금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하고요.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믿어요. 네. 네. 인간관계가 조화로우니까 친구가 많고, 그리고 친화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남을 잘 믿지를 않고요. 아, 저거는 나를 속이는 걸 거다. 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의 이제 개인차가 분명히 있고요. 이 책에는 인간의 마음 이론에는 마음 읽기와 공감하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협조적이고, 네. 그리고 가족 관계가 밀접하고 끈끈하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 있죠. 굉장히 CEO다. 뭐 기업에 뭐를 일궜다 하는 사람은 친화성이 낮아요. 성공하려면은 냉혹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일이 우선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는 것보다 자신과 자신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사이코패스 얘기했는데 완전 자기 중심적이고 죄책감이 없고 부정직한데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은 약간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방성 한번 볼까요? 개방성이라고 하면 그리고 낯설고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연관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개방성, 아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개방성 하, 여성, 개방성 하가 있네요. 그리고 중하, 그리고 중상이 없네요. 저 중상입니다. 개방성 중상, 선생님 상이시구나. 선생님 되게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예술과 문학에도 뛰어나고, 이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독서, 갤러리, 극장, 음악 이런 거를 모두 좋아합니다. 네. 지성 능력하고도 학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이 개방성이 조금 높습니다. 조금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진보적이고 초자연적 믿음을 좀 좋아하고 신비로운 것도 추구하고,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 또 체면에도 잘 걸리고요. IQ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술가적 기질이 있어서 자유로운 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지나치게 개방성이 높으면 약간 정신병적 기질도 나타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이제 약간 특이한 생각하고 믿음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이거 드릴 거니까 한번 나눠 보시면은 조금 재밌을 거고, 그리고 제가 요약한 거 보면 이게 외향성의 주요 심리하고 장점, 단점, 장점, 단점 다 있고 하니까 이게 페이지 수가 이거랑 성실성 이거랑 또 하나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것도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거 말고 외향성, 신경성, 성격의 질질. 이렇게 돼 있네. 여기까지 세 장 설명이고, 요건 점수표랑 이게 지금 성격 그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100% 신뢰할 수는 없어도 5년 뒤에 해도 10년 뒤에 해도 자기의 기본적인 기질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잘못된 건 없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은 보완하면 되고. 혹시 이거 파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파일로요? 있으시니까. 파일로 보내드릴까요? 그 핸드폰 저장하는 거. 아 그래요? 그러시겠어요? 네, 그러면 다들 그게 그래 그럼 파일로 드릴게요. 네, 파일로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맨 첫 페이지를 남편도 한번 해보라고 시켰어요. 근데 남편은 또 목사님이잖아요. 그 우리 2번 문제 있잖아요. 2번 문제가 5점이 나오더라고. 타인한테 관심을 가지고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오더라고. 그렇죠. 예, 매우 그렇다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또 자기 이익은 좀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데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네, 타당하고 그런 재밌는 이론입니다. 지금 몇 시죠? 몇 시야? 40분이요. 아, 40분?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네. 네,